CNN과 BBC가 긴급 타전한 뉴스에 따르면 지난 12월 한국에서 발생한 기록적인 폭설 속에서 외국인 여성들을 구한 한국인들의 행동이 국제사회의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재난 속에서 빛나는 한국의 나눔 문화라는 제목의 특별 기획 기사를 일면에 실었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례적으로 사설을 통해 이 사건을 조명했습니다. 도대체 한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길래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 연설에서까지 언급하는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 중심에는 예상치 못한 재난 속에서 만난 한국인들과 외국인 여성들의 놀라운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잠시만요. 1초만 시간 내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 감동적인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이 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시카고에서 온 사라 윌슨입니다. 47세의 나이에 20년 넘게 몸담았던 글로벌 컨설팅 회사의 파트너 자리를 뒤로하고 인생의 전환점을 찾아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정신 차려. 사라, 내가 미쳤어. 동료들은 제가 안정적인 연봉과 명성을 포기하는 것에 경악했습니다. 하지만 번아웃 증후군으로 6개월간 우울증 약을 먹으며 살았던 저에게는 어떤 변화가 필요했어요. 의사는 환경의 급격한 변화를 처방했고, 저는 지도에서 가장 낯설게 느껴지는 나라 중 하나인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6개월만 머물다 올 거야. 그저 충전의 시간일 뿐이야. 그렇게 다짐하며 도착한 서울은 놀랍도록 깨끗하고 질서정연했습니다. 편리한 대중교통과 언제 어디서나 연결되는 인터넷에 감탄하던 중 12월에 어느 날 아침 창문 밖은 온통 하얀색이었어요. 날씨 앱을 확인했지만 맑음이라는 아이콘이 떠 있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지? 서울에 100년 만에 기록적인 폭설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거리는 순식간에 마비되었고 택시 앱은 이용 불가 메시지만 반복했어요. 제 임시 숙소는 오늘 체크아웃이었고 다음 숙소까지는 10km가 넘었습니다. 제 짐은 무거웠고 길은 눈으로 뒤덮여 있었죠. 미국이었다면 호텔에서 하룻밤 더 묵으면 되겠지만 서울의 모든 호텔과 게스트하우스는 이미 만실이었습니다. 공항에서 오지 못한 사람들로 로비는 북적였고 카운터 직원들은 미안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어요. 바깥은 점점 더 심하게 눈이 내렸고 기온은 영하로 떨어졌습니다. 숙소 로비에 앉아 다음 계획을 고민하는데 갑자기 전기가 나갔습니다. 로비 전체가 어둠에 잠겼고 난방도 멈췄어요. 몸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럴 수가. 어떻게 해야 하지? 시카고는 눈이 많이 내리는 도시지만 낯선 나라에서 혼자 겪는 자연재해는 완전히 다른 문제였습니다. 영어가 통하는 현지인도 많지 않았고 제 한국어는 안녕하세요와 감사합니다 정도가 전부였어요. 스마트폰 배터리는 27%였고 충전할 곳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로비 한쪽에서는 다른 외국인 여성들도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었어요. 프랑스에서 온 대학생 마리, 캐나다에서 온 교환교수 제시카, 그리고 호주에서 온 관광객 에밀리까지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동병상련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가 서울에 사는 친구에게 연락해 볼게요. 제시카가 말했지만 그녀의 친구도 강남 지역에 고립된 상태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상황은 점점 더 절망적으로 변해갔어요. 창밖으로는 사람들이 눈을 헤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들의 따뜻한 집을 생각하니 더 춥게 느껴졌어요. 잠시 후 로비로 들어온 한 한국인 여성이 우리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혹시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영어 조금 할 수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 낯선 여성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저희 집에 가실래요? 멀지 않아요. 걸어서 15분 정도? 그 한국인 여성, 박지연 씨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우리 모두 놀랐습니다. 낯선 사람의 집에 간다니 시카고에서라면 절대 고려하지 않았을 일이에요. 하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선택지가 많지 않았죠.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저희는 완전히 모르는 사람들인데.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연 씨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괜찮아요. 이런 날에는 서로 도와야죠. 우리 집 넓어요. 남편과 아이들도 좋아할 거예요. 저는 다른 외국인 여성들과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우리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과연 이 제안을 받아들여도 안전할까? 미국에서는 항상 낯선 사람을 조심하라고 배웠거든요. 결국 우리는 지연 씨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밖으로 나가자 눈은 무릎까지 쌓여 있었고 바람은 얼굴을 핥히듯 불었어요. 지연 씨는 가방에서 핫팩을 꺼내 우리 각자에게 나눠주었습니다. 손 따뜻하게 해요. 한국 핫팩 최고예요. 그 작은 친절에 마음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15분이라던 거리는 눈 때문에 30분 넘게 걸렸지만 지연 씨는 계속해서 우리를 격려했습니다. 눈 속에서 걷는 동안 그녀는 자기소개를 했어요. 중학교 영어 교사였고 두 아이의 엄마였습니다. 평소에는 영어 더 잘하는데 지금은 긴장돼서요. 미안해요. 지연 씨의 집에 도착했을 때
우리를 맞이한 것은 이미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던 그녀의 남편과 10살, 12살의 두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오래 기다려온 손님을 맞이하듯 환하게 웃으며 우리를 맞아주었어요. 어서 오세요. 따뜻한 차 준비했어요. 거실에는 이미 전기장판이 깔린 방석과 따뜻한 차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얼어붙은 손발을 녹이는 동안 지연 씨의 남편 김민수 씨는 부엌에서 부산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한국 음식 좋아하세요? 오늘 김치찌개 만들어요. 매운 거 괜찮아요? 저는 평생 먹어본 한국 음식이라곤 LA의 한인타운에서 먹은 불고기가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에서는 어떤 음식이든 감사했죠. 놀랍게도 그들의 집은 정전 상태가 아니었어요. 지연 씨가 설명하길 그들의 아파트 단지는 자체 발전 시스템이 있어서 비상시에도 전기와 난방이 끊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한국 아파트는 다 이래요? 정전에도 전기가 있다니 놀라워요. 호주에서 온 에밀리가 물었어요. 모든 아파트가 그렇진 않지만 최근에 지어진 곳들은 대부분 비상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요. 민수 씨가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자연재해를 많이 겪어서 이런 시스템에 투자를 많이 해요. 식탁에 앉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김치찌개뿐만 아니라 불고기, 잡채, 각종 나물과 반찬들이 테이블 가득 차려져 있었어요. 마치 명절 상차림 같았습니다. 이렇게까지 준비하실 필요 없었는데 캐나다에서 온 제시카가 말했어요. 지연 씨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한국에서는 손님이 오면 항상 이렇게 대접해요. 우리 문화예요. 식사를 하는 동안 그들의 두 아이는 영어로 질문을 던지며 호기심을 표현했어요. 특히 12살 민지는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했습니다. 미국에서는 눈이 많이 오면 어떻게 해요? 학교 쉬어요. 질문에 대답하며 저는 우리의 상황이 얼마나 다행인지 실감했습니다. 만약 지연 씨가 없었다면 우리는 아직도 차가운 로비에서 떨고 있었을 거예요. 식사가 끝난 후 지연 씨는 침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방과 아이들 방을 내어주고 거실에서 잠을 자겠다고 했어요. 안 돼요. 그럴 수 없어요. 우리가 거실에서 자면 돼요. 저희 모두 반대했지만 지연 씨 가족은 완강했습니다. 손님이 편해야 주인도 편해요. 한국 속담이에요. 그날 밤 따뜻한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정말 낯선 나라에서 만난 사람들의 행동일까? 이런 친절이 가능한 걸까? 시카고에서라면 모르는 사람을 집에 초대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물며 외국인 4명을 하루아침에 초대해 자신의 침실까지 내어준다니. 이건 제가 알던 세상의 방식이 아니었어요. 밖에서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지만 제 마음속에는 무언가 따뜻한 것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한국인들의 진짜 모습일까? 아니면 지연 씨 가족이 특별한 경우일까? 잠들기 전 저는 기록용 노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 내가 알던 인간관계의 경계가 무너졌다. 낯선 이들의 따뜻함이 폭설보다 더 강력하게 나를 뒤덮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낯선 천장을 바라보며 어젯밤의 일이 꿈이 아니었음을 실감했습니다. 침실 문을 열자 이미 거실에서는 지연 씨 가족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창문 밖으로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고 TV에서는 비상 상황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사라 씨, 잘 주무셨어요? 지연 씨가 따뜻한 미소로 맞아주었습니다. 저와 다른 외국인 여성들은 모두 지연 씨의 친절함에 감사 인사를 전했지만 동시에 걱정도 됐어요. 언제까지 이들의 호의에 기대야 할까요? 지연 씨, 정말 감사해요. 하지만 우리가 언제까지 여기 있어야 할지 모르겠네요. 길이 언제 뚫릴까요? 지연 씨의 남편인 민수 씨가 스마트폰을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정보재난 앱에 따르면 주요 도로는 오늘 저녁쯤 정리될 예정이에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여러분이 필요한 만큼 머무르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민수 씨는 스마트폰으로 정부 재난 앱을 보여주었는데 실시간으로 제설 작업이 진행되는 구역, 복구된 전력선, 임시 대피소 위치까지 모두 지도상에 표시되어 있었어요. 심지어 근처 약국과 마트의 영업 여부, 재고 상황까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와, 이건 정말 놀라워요. 미국에서는 이런 정보를 한 곳에서 볼 수 없어요. 제가 감탄했습니다. 한국은 재난 대응에 많은 투자를 했어요. 몇 년 전 태풍이 심하게 왔을 때 정부 시스템이 미흡해서 큰 혼란이 있었거든요. 민수 씨가 설명했어요. 그때 갑자기 스마트폰에서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우리 모두 놀랐지만 지연 씨 가족은 차분했어요. 걱정 마세요. 재난 문자예요. 정부에서 모든 시민에게 보내는 메시지예요. 메시지에는 현재 상황 업데이트와 주변 임시, 급식소 정보, 그리고 외국인을 위한 다국어 지원 한라인 번호까지 포함되어 있었어요. 심지어 문자 하단에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번역본 링크까지 있었습니다. 이건 정말 효율적이네요. 프랑스에서 온 마리가 감탄했어요. 프랑스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아침을 먹는 동안 지연 씨의 딸 민지가 질문했습니다. 미국에서는 눈이 많이 오면 어떻게 해요? 글쎄, 시카고는 눈이 많이 오는 도시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솔직히 각자 도생이에요. 정부에서 도로를 치우긴 하지만 실시간 정보는 거의 없고 이웃끼리 이렇게 돕는 일도 드물죠. 점심시간이 다가오자 지연 씨는 우리에게 뜻밖의 제안을 했어요. 저희 동네 주민센터에서 무료 급식을 한대요. 같이 가볼까요? 걸어서 5분 거리예요. 호기심에 우리는 모두 동의했습니다. 눈이 여전히 내리고 있었지만 이미 큰 도로들은 제설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놀랍게도 주변 아파트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와 제설 작업을 돕고 있었습니다. 자원봉사인가요? 제가 물었어요. 반반이에요. 지역 커뮤니티에서 조직한 활동이고 참여하면 지역 화폐나 봉사 시간을 인정받기도 해요. 하지만 대부분은 그냥 돕고 싶어서 나오신 분들이에요. 주민센터에 도착하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센터는 완벽하게 조직된 재난 대응 기지로 변해 있었어요. 한쪽에서는 따뜻한 식사가 제공되고 다른 쪽에서는 의료진이 간단한 건강 체크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노트북이 설치된 테이블에서는 자원봉사자들이 실종자 신고와 가족 연결을 도왔고 아이들을 위한 임시 놀이공간까지 마련되어 있었어요. 가장 인상적인 것은 외국인 전용 데스크였습니다. 그곳에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까지 다양한 언어를 구사하는 자원봉사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외국인들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임시 숙소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조직될 수 있는 거죠? 호주에서 온 에밀리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한국은 재난 대비 훈련을 정기적으로 해요. 모든 지역 주민센터는 비상시 대피소로 전환되도록 설계되어 있고 각 지역마다 재난 대응 매뉴얼이 있어요. 지연 씨가 설명했습니다. 작년에도 비슷한 훈련을 했어요. 그때는 지진 상황이었지만요. 음식을 받으며 저는 미국의 재난 대응 시스템을 떠올렸습니다. 허리케인 카트리나 때 뉴올리언스의 혼란, 텍사스 한파 때의 전력망 마비, 그에 비해 이곳의 체계적인 대응은 너무나 달랐어요. 주민센터 한쪽에서는 센터장으로 보이는 분이 마이크를 들고 상황 브리핑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연 씨가 통역해줬어요. 현재 주요 도로 70%가 제설 완료되었고 시내 전력은 90% 복구되었다고 해요. 오늘 저녁까지 대중교통이 일부 운행을 재개할 예정이래요. 옆 테이블에서는 3명의 할머니들이 김밥을 손수 많은 봉사를 하고 계셨어요. 그분들께 지연 씨가 우리를 소개하자 할머니들은 환하게 웃으시며 더 많은 음식을 담아주셨습니다. 우리 딸 간내 많이 먹어라. 한글로 말씀하셨지만 그 진심은 통역 없이도 전해졌어요. 센터에서 나오는 길에 저는 지연 씨에게 물었습니다. 모든 한국인이 이렇게 친절한가요? 낯선 외국인들을 이렇게 대하는 게 일반적인가요? 지연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특별한 상황에서는 더 그런 것 같아요. 한국인들은 정이라는 감정을 중요하게 여겨요. 가족이나 친구에게만 느끼는 친밀감이 아니라 같은 상황에 처한 모든 사람에게 느끼는 연대감이죠. 그날 저녁 지연 씨의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주변을 새롭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도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사람들, 서로를 돕는 이웃들,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시스템. 이것은 제가 뉴스에서 본 한국의 모습과는 달랐어요. 제 노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 나는 진정한 공동체가 무엇인지 배웠다. 그것은 단순한 친절함을 넘어선 체계적인 상호 돌봄의 시스템이다. 한국은 위기를 개인의 문제가 아닌 모두의 문제로 바라본다. 그리고 그 안에서 정이라는 감정이 흐른다. 폭설이 내린 지 사흘째, 주요 도로는 대부분 복구되었지만 여전히 많은 지역이 고립된 상태였습니다. 지연 씨의 집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커피를 마시고 있을 때 민수 씨가 노트북을 들고 다가왔어요. 사라 씨, 혹시 가족들에게 연락은 하셨나요? 걱정하고 있을 것 같은데. 순간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너무 많은 일이 있어서 시카고에 있는 딸과 아들에게 제대로 연락을 못했던 거예요. 국제 로밍 데이터는 비싸서 최소한으로만 사용하고 있었고 와이파이도 불안정했죠. 맞아요. 연락을 해야 하는데 와이파이가 좀 불안정해서요. 민수 씨는 웃으며 노트북을 내밀었습니다. 저희 집은 긴급 상황을 위한 백업 인터넷이 있어요. 군용, 급, 보안, VPN까지 설치되어 있죠. 회사 일 때문에 필요해서요. 편하게 사용하세요. 노트북을 열자 인터넷 속도가 믿을 수 없이 빨랐어요. 시카고에 있는 제 집보다도 더 빠른 것 같았습니다. 영상 통화로 딸 줄리아에게 연락했더니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걱정했던 마음을 토로했어요. 엄마, 뉴스에서 서울에 큰 폭설이 내렸다고 했어. 전화도 안 받고 무슨 일 있는 줄 알았다고. 저는 지난 며칠간의 경험을 들려주었습니다. 낯선 한국인 가족의 친절함, 체계적인 재난 대응 시스템, 이웃들의 자발적인 도움까지. 줄리아는 놀란 표정으로 들었어요. 거짓말. 정말 모르는 사람 집에 머물고 있는 거야? 엄마, 조심해야 해. 줄리아의 반응은 미국인의 전형적인 사고방식을 보여주었습니다. 낯선 이에 대한 경계심, 불신. 사실 며칠 전만 해도 저도 똑같은 생각이었어요. 걱정 마. 여기는 생각보다 안전해. 오히려 내가 너무 편하게 지내고 있어서 미안할 정도야. 통화를 마치고 거실로 나오자 지연 씨의 아이들이 태블릿으로 무언가를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민지가 저를 보더니 태블릿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라 아줌마, 지금 폭설 피해자들을 위한 모금 방송 중이에요. 저희도 기부했어요.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니 바로 기부 페이지로 연결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이미 10억 원 약 80만 달러 이상이 모금되어 있었어요. 실시간으로 금액이 올라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렇게 빨리 모금이 되다니 놀라워요. 제가 감탄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재난이 발생하면 이렇게 빠르게 모금이 이루어져요. 기부 문화가 발달해 있거든요. 특히 디지털 기부가 편리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요. 그때 민수 씨의 스마트폰이 울렸습니다. 통화를 마친 그는 흥미로운 소식을 전했어요. 방금 우리 회사 동료가 연락했는데 고립된 외국인들을 위한 임시 숙소가 대학교 기숙사에 마련되었대요. 외국인 관광객과 유학생들을 위한 거예요. 가보실래요? 우리는 모두 관심을 보였지만 한편으로는 지연 씨 가족과 헤어지기 아쉬웠어요. 그들의 집은 이미 우리에게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 있었으니까요. 걱정 마세요. 그냥 가서 상황만 확인해 보는 거예요.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 돌아오세요. 지연 씨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대학교까지는 택시로 20분 정도 걸렸어요. 놀랍게도 택시비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재난지원금으로 처리된다고 했습니다. 운전사는 저희에게 QR코드만 스캔하면 된다고 알려주었어요. 이런 시스템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갖춰질 수 있는 거죠? 캐나다에서 온 제시카가 물었습니다. 한국은 IT 강국이에요. 디지털 인프라가 너무 잘 갖춰져 있어서 이런 상황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죠. 택시 기사님이 유창한 영어로 대답했어요. 그는 은퇴한 영어 교사였다고 했습니다. 대학교에 도착하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기숙사 로비는 마치 국제 컨벤션 센터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온 외국인들이 모여 있었고 자원봉사자들은 다국어로 안내를 하고 있었어요. 로비 한쪽에는 대형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실시간으로 재난 상황과 복구 현황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쪽에는 여러 대의 컴퓨터가 있어 인터넷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었어요. 가장 인상적인 것은 디지털 상황판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서울 전역의 외국인 관광객과 거주자들의 현재 위치와 상태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었어요. 심지어 어떤 국적의 사람이 어디에 몇 명이나 있는지까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거죠? 제가 놀라서 물었어요. 자원봉사자가 설명했습니다. 외국인들이 입국할 때 등록한 정보와 로밍 데이터, 그리고 긴급 상황에 활성화되는 위치 추적 동의 시스템이 있어요. 물론 개인정보는 철저하게 보호되고 이 정보는 오직 구조와 지원을 위해서만 사용돼요. 우리는 각자 임시 아이디 카드를 발급받았습니다. 카드에는 QR코드가 있어 스캔하면 모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어요. 숙소, 식사, 의료 서비스, 심지어 귀국 일정까지 이 하나의 카드로 관리되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제가 다른 외국인들에게 말했습니다. 재난 상황에서 이런 체계적인 시스템을 본 적이 없어요. 스위스에서 온 한 관광객이 대답했어요. 저도 스위스가 효율적인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이건 완전히 다른 차원이네요. 디지털 기술을 이렇게 효과적으로 활용하다니. 그날 저녁 기숙사 식당에서 제공되는 식사를 먹으며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모두가 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지만 놀랍게도 불평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오히려 대부분이 한국의 신속한 대응과 친절함에 감동받았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겁났어요. 하지만 한국인들이 보여준 친절함에 오히려 이 재난이 축복처럼 느껴지네요. 호주에서 온 한 여성이 말했습니다. 객실로 돌아오는 길에 휴대폰으로 지연 씨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새 숙소가 편하다고, 그리고 그들의 도움에 다시 한번 감사하다고요. 곧바로 답장이 왔습니다. 언제든지 놀러 오세요. 우리 아이들이 벌써 사라 아줌마를 보고 싶어 해요. 그리고 잊지 마세요. 한국에서는 당신이 외국인이 아니라 우리의 손님이에요. 그날 밤 노트북을 펼쳐 제 경험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나는 디지털 기술이 어떻게 인간성을 강화할 수 있는지 보았다. 한국은 첨단 기술을 인간 중심으로 활용한다. 그들에게 기술은 거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을 더 가깝게 연결하는 도구다. 내가 알던 서구의 개인주의적 디지털 문화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다. 폭설 닷새째, 저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갑자기 찾아온 두통과 고열로 침대에서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밤새 기침과 오한으로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평소 같았으면 휴식을 취하며 증상이 가라앉기를 기다렸겠지만 낯선 나라에서의 병은 불안함을 배가시켰습니다. 괜찮으세요, 사라 씨? 방문을 노크하는 소리와 함께 자원봉사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니요, 몸이 안 좋아요. 열이 나는 것 같아요. 겨우 대답했습니다. 10분도 채 지나지 않아 방 안에는 대학병원에서 파견된 의료진이 들어왔어요. 그들은 즉시 체온을 재고 기본적인 진단을 시작했습니다. 39.2도예요. 상당히 높은 열이네요. 호흡기 증상도 있어 보이는데 혹시 최근에 감기에 걸린 적 있으세요? 의사가 유창한 영어로 물었습니다. 아니요. 하지만 폭설 첫날에 많이 젖었어요. 그리고 숙소를 옮기는 과정에서 피로가 쌓였을 수도 있고요. 의사는 간단한 검사 후 독감 의심 증상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자리에서 바로 태블릿으로 무언가를 조작한 뒤 병원 방문을 예약해 주었어요. 지금 바로 병원에 가보시는 게 좋겠어요. 이미 예약해드렸고 구급차가 10분 내로 도착할 거예요. 걱정 마세요. 모든 비용은 재난의료 지원 프로그램으로 처리됩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미국에서는 구급차를 부르는 것 자체가 큰 결정이에요. 수백 달러의 비용이 발생하니까요. 그런데 이곳에서는 독감 증상에도 이렇게 신속하게 대응한다니. 구급차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제가 말했지만 의사는 단호했어요. 폭설로 도로 상황이 아직 완전히 복구되지 않았어요. 일반 택시로는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고 당신의 상태가 악화될 수 있어요. 구급차는 응급 차선을 이용할 수 있어 훨씬 빠르게 병원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정확히 8분 후 저는 구급차에 실려 대학병원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구급차 안에서도 간호사는 계속해서 제 상태를 체크하며 영어로 안내해 주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런 증상으로 병원에 가면 몇 시간씩 기다려야 해요 라고 말하니 간호사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한국에서는 외국인 환자, 특히 재난 상황에서는 특별 프로토콜이 적용됩니다. 병원에 도착하면 바로 진료실로 안내해 드릴 거예요. 정말로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별도의 접수 과정 없이 바로 진료실로 안내되었습니다. 의사는 제 상태를 태블릿에 이미 기록된 증상들을 보며 신속하게 파악했어요. 독감 바이러스 검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흉부 엑스레이도 찍어볼게요. 폐렴 가능성도 확인해야 합니다. 검사 결과 저는 A형 독감과 초기 폐렴 증상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항생제와 항바이러스제 처방, 그리고 수액 치료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어요. 입원이 필요할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단기 입원이 이상적이지만 현재 폭설로 인한 환자가 많아 병상이 부족한 상황이에요. 대신 당일 케어 센터에서 수액과 첫 약물 치료를 받으시고 지역 의료 지원팀이 매일 기숙사로 방문해 상태를 체크할 거예요. 당일 케어 센터는 병원 내에 있는 일종의 주간 입원실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수액과 약물 치료를 받는 동안 제 옆 침대에는 프랑스에서 온 관광객이 있었어요. 저도 어제부터 열이 심했어요. 기숙사에서 도움을 요청했더니 이렇게 빠르게 조치해 주더라고요. 프랑스였다면 절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치료를 받는 동안 의료 코디네이터라는 직원이 제게 접근해 모든 치료 과정을 영어로 설명해 주었어요. 더 놀라운 건 그가 제 기록을 살펴보고는 제가 복용 중인 고혈압 약에 대해 물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죠? 제가 말한 적 없는데요. 저는 놀라서 물었어요. 입국 시 작성한 의료 정보와 연동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스템은 처방하려는 약물과 기존 약물의 상호작용을 자동으로 체크합니다. 걱정 마세요. 모든 정보는 철저히 보호됩니다. 치료를 마치고 약을 받기 위해 약국으로 이동했을 때 또 다른 놀라운 경험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약사는 제가 처방받은 모든 약에 대해 영어로 상세히 설명해 주었고 심지어 약 봉투에는 QR코드가 있었습니다. 이 코드를 스캔하면 약에 대한 모든 정보를 영어로 볼 수 있어요. 복용법, 주의사항, 부작용까지요. 그리고 복용 시간이 되면 스마트폰으로 알림도 받을 수 있습니다. 약값을 계산하려고 지갑을 꺼내자 약사는 손을 저었습니다. 비용은 재난의료 지원 프로그램으로 처리됩니다. 외국인 관광객의 경우 자연재해로 인한 의료 서비스는 정부에서 지원해요. 기숙사로 돌아오는 길에 택시 안에서 저는 미국의 의료 시스템을 떠올렸습니다. 같은 상황이었다면 응급실 방문만으로도 수천 달러의 비용이 발생했을 거예요. 보험이 있다 해도 공제액과 본인 부담금으로 수백 달러는 내야 했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도 의사를 만나기까지 몇 시간을
대기실에서 기다려야 했겠죠. 기숙사에 도착하자 놀랍게도 방은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침대 옆 테이블에는 따뜻한 죽과 차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노트에는 빠른 쾌유를 빕니다라는 메시지와 함께 의료 지원팀이 내일 아침 9시에 방문한다는 안내가 있었어요. 그날 밤 열이 조금 내리자 노트북을 펼쳐 제 경험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나는 한국 의료 시스템의 효율성과 인간적인 배려를 경험했다. 여기서는 의료가 사업이 아니라 서비스로 여겨진다. 환자의 건강이 최우선이고 비용은 그 다음이다. 기술과 정보 시스템은 치료를 더 효과적으로 만들지만 그 중심에는 항상 환자가 있다. 미국이라면 오늘의 모든 치료에 수천 달러를 지불했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는 외국인인 나까지도 무상으로 치료받았다. 더 놀라운 것은 이 모든 것이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라 표준 프로토콜이라는 점이다. 다음 날 정확히 9시에 의료팀이 방문했습니다. 그들은 제 상태를 체크하고 추가적인 약물을 제공했어요. 그리고 의사는 제가 23일 안에 완전히 회복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런 서비스를 받으려면 얼마나 비쌀까요? 간호사가 호기심에 물었어요. 글쎄요. 응급실 방문, 검사, 처방약, 그리고 이런 후속 가정 방문까지 하면 보수적으로 잡아도 3,000달러는 넘을 거예요. 보험이 없다면 더 많을 수도 있고요. 간호사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렇게 비싸다니 믿기 어려워요. 건강은 모든 사람의 기본권이잖아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국에서는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가 사치품이 아닌 기본권으로 여겨진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단순히 의료 시스템의 차이가 아니라 사회가 구성원을 바라보는 근본적인 시각의 차이라는 것을요. 건강이 점차 회복되면서 저는 기숙사를 벗어나 다시 외부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폭설 일주일째, 서울의 상황은 많이 나아졌지만 여전히 일부 지역은 피해 복구가 한창이었어요. 기숙사 로비에서는 외국인 관광객들을 위한 활동들이 조직되고 있었습니다. 오늘 자원봉사 활동이 있어요. 관심 있으신가요? 자원봉사 코디네이터가 물었습니다. 호기심에 저와 다른 외국인 친구들은 참여하기로 했어요. 버스를 타고 서울 외곽의 한 마을로 향했습니다. 이곳은 폭설로 인해 특히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이었어요. 도착하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수백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이미 마을 곳곳에서 활동하고 있었어요. 와, 이 많은 사람들이 다 자원봉사자인가요?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네. 대부분은 주변 지역에서 온 주민들이에요. 주말이라 더 많은 분들이 오셨죠. 코디네이터가 설명했어요. 우리는 작업복과 장비를 지급받았습니다. 외국인들을 위한 영어 안내도 준비되어 있었어요. 저는 노인 가구 눈 치우기 팀에 배정되었습니다. 우리 팀은 5명의 외국인과 10명의 한국인 자원봉사자로 구성되었어요. 이렇게 조직적으로 자원봉사가 이루어지는 건 처음 봐요. 호주에서 온 에밀리가 말했습니다. 팀장인 한국인 대학생이 영어로 설명했어요. 한국에서는 재난 후 자원봉사가 일상적이에요. 많은 회사들이 직원들에게 자원봉사 휴가를 주기도 하고 학교에서도 봉사활동 시간을 인정해줍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방문한 집은 80대 노부부가 사는 곳이었습니다. 그들의 집 앞은 눈이 1m 가까이 쌓여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현관에 서서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는 손을 모으며 계속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저희가 눈을 치우는 동안 할머니는 집 안에서 따뜻한 차와 간식을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일하는 중에도 할아버지는 계속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팀장이 통역해 주었죠. 할아버지께서는 한국전쟁 때 미군의 도움을 받았대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와서 도와주는 모습을 보니 감회가 새롭다고 하세요. 작업을 마치고 다음 집으로 이동하는 길에 저는 주변을 살펴봤습니다. 어느 곳에서나 자원봉사자들이 눈을 치우고 파손된 시설을 수리하고 음식을 나눠주는 모습이 보였어요. 더 놀라운 것은 자원봉사자들의 얼굴에 피로가 아닌 기쁨이 보인다는 점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마을 공터에 큰 텐트가 설치되었습니다. 그곳에서는 마을 주민들이 준비한 따뜻한 식사가 제공되었어요. 놀랍게도 음식은 자원봉사자뿐만 아니라 모든 주민들에게 무료로 제공되었습니다. 이건 공동체 식사예요. 재난 때는 모두가 함께 식사하는 전통이 있어요. 옆에 앉은 한국인 자원봉사자가 설명했어요. 식사 중에 한 할머니가 다가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는 한국어로 무언가를 말씀하셨어요. 통역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어리둥절했는데 주변에 한 청년이 다가왔습니다. 할머니께서 외국에서 온 손님들이 이렇게 도와주니 정말 고맙다고 하세요. 한국에 대해 좋은 기억을 가져가길 바란다고요.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이런 진심 어린 감사와 따뜻함은 제가 미국에서는 좀처럼 경험하지 못했던 것이었으니까요. 오후에는 다른 팀과 합류해 임시 대피소로 사용되는 학교 체육관을 정리했습니다. 그곳에는 약 50가구가 임시로 거주하고 있었어요. 놀랍게도 대피소는 단순한 피난처가 아니라
잘 조직된 작은 커뮤니티 같았습니다. 각 가족에게는 파티션으로 구분된 공간이 제공되었고, 공용 공간에서는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아이들을 위한 학습 공간, 노인들을 위한 건강 체크 코너, 심지어 직업 상담까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대피소가 아니라 임시 마을 같아요. 제가 코디네이터에게 말했어요. 맞아요. 한국에서는 재난 상황이 장기화될 때를 대비해 대피소를 생활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요. 사람들이 단순히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을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도록요. 자원봉사를 마치고 기숙사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우리는 오늘 경험한 일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프랑스에서 온 마리가 감동적으로 말했어요. 오늘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프랑스에서는 자원봉사가 개인의 선택으로 여겨지는데 여기서는 마치 시민의 의무처럼 느껴졌어요. 맞아요. 캐나다에서 온 제시카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이 그저 도움을 주는 관계가 아니라 도움을 받는 사람들과 진정한 연결을 만드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지친 몸을 이끌고 침대에 누워 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오늘의 경험을 기록해야 했으니까요. 오늘 나는 한국의 공동체 정신이 단순한 개념이 아닌 실천임을 알게 되었다. 그들에게 자원봉사는 특별한 행동이 아니라 당연한 시민의 역할이다. 더 놀라운 것은 도움을 받는 사람들의 태도였다. 그들은 수동적인 수혜자가 아니라 감사함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자신들도 할 수 있는 방식으로 기여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공동체의 의미가 아닐까. 서로가 서로를 돕는 관계, 그리고 그 관계가 만드는 회복력. 미국의 개인주의 문화에서는 경험하기 힘든 깊은 연결감이었다. 폭설이 내린 지 열흘째, 서울의 대부분 지역은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공항도 다시 운영을 시작했고,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귀국 일정을 잡기 시작했어요. 저 역시 원래 계획대로라면 미국으로 돌아갈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망설이고 있었어요. 정말 돌아가실 건가요? 지연 씨가 물었습니다. 우리는 폭설 이후에도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고, 오늘은 그녀의 초대로 강남의 한 카페에서 만났어요. 글쎄요. 아직 확실하지 않아요. 원래는 한국에서 6개월 머물 계획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폭설 덕분에 한국에 대해 너무 많은 것을 배웠어요. 지연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떤 점이 가장 인상적이었나요? 모든 것이요. 제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무서웠어요. 낯선 나라에서 재난을 겪는다는 건.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어쩌면 가장 안전한 곳에서 재난을 경험한 것 같아요. 그날 저녁, 저는 기숙사를 나와 서울 시내를 걸어보기로 했습니다. 눈은 대부분 치워졌지만 여기저기 아직 눈 더미가 남아있었어요. 한강공원에 도착했을 때 저는 벤치에 앉아 도시의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옆 벤치에 앉아있던 노인 한 분이 다가오셨어요. 그는 영어로 말을 걸었습니다. 외국에서 오셨군요. 관광객인가요? 저는 짧게 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폭설 속에서 낯선 한국인 가족에게 도움을 받은 일, 의료 시스템의 효율성, 자원봉사자들의 헌신까지.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우리나라가 항상 이랬던 건 아니에요. 과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하지만 한국인들은 위기에서 서로를 의지하는 법을 배웠어요. 우리는 그것을 정치인이라고 부르죠. 지연 씨도 그 말을 했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아직도 이해하기 어려워요. 왜 완전히 모르는 외국인까지 그렇게 돕는 걸까요? 노인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한국에서는 우리라는 개념이 중요해요. 재난 상황에서는 그 우리의 범위가 확장되죠. 외국인이든 낯선 사람이든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면 우리의 일부가 되는 거예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 깊은 깨달음이 일었습니다. 미국에서는 항상 나와 다른 사람의 경계가 명확했어요. 낯선 일을 경계하고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 현명한 행동으로 여겨졌죠. 하지만 여기 한국에서는 그 경계가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확장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노인이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도 과거처럼 이런 가치를 중요하게 여길까 걱정이에요. 세계화와 개인주의의 영향으로 많이 바뀌고 있으니까요. 아니에요. 제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만난 젊은 한국인들도 그 가치를 충분히 이어받고 있어요. 자원봉사 현장에서 본 대학생들, 재난 앱을 개발한 IT 전문가들, 그들은 단지 표현 방식이 다를 뿐이에요. 노인은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놓이네요. 대화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저는 길거리의 작은 디테일들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밤 10시가 넘었는데도 여성들이 혼자 걸어다니는 모습, 카페에 노트북과 가방을 두고 화장실에 가는 사람들, 술에 취해 길에서 자고 있어도 아무도 건드리지 않는 젊은이. 그날 밤, 저는 숙소로 돌아와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제 원래 계획대로 한국에서 6개월을 머물기로 한 거예요. 그리고 노트북을 열어 제 감정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나는 한국 사회의 근본에 흐르는 신뢰의 문화를 깨달았다. 그들은 서로를 의심하기보다 믿는 것을 선택한다. 그리고 그 신뢰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사회 시스템으로 구현되어 있다. 정부는 시민을, 시민은 정부를, 이웃은 이웃을 신뢰한다. 이런 상호 신뢰가 만들어낸 안전함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의 토대가 아닐까. 미국에서는 항상 자유를 중요시했지만 그 자유는 종종 불안과 경계심을 동반했다. 반면 한국에서의 자유는 상호 신뢰에서 오는 안전함 위에 있다. 어쩌면 내가 찾던 것은 바로 이것이었을지도 모른다. 눈앞에 펼쳐진 빌딩들과 네온사인 너머로 나는 새로운 가능성을 본다. 한국에서의 시간이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기대된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지연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연 씨, 저 결정했어요. 한국에 좀 더 머물기로요. 혹시 집 구하는 것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지연 씨의 목소리에서 기쁨이 느껴졌습니다. 당연하죠. 우리 동네에 좋은 원룸이 있어요. 제가 부동산에 데려다 드릴게요. 아,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사라 씨 소식을 듣고 너무 좋아할 거예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니 서울의 풍경이 이전과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이제 이곳은 그저 방문하는 낯선 도시가 아니라 제가 배우고 성장할 새로운 터전으로 느껴졌어요. 눈 덮인 위기의 도시에서 저는 의외로 따뜻한 집을 찾은 것 같았습니다. 폭설 사건 후 3개월이 지난 어느 날 아침, 저는 강남의 한 카페에서 노트북을 열고 이메일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제 휴대폰이 연달아 울리기 시작했어요. 미국에 있는 친구들과 가족들로부터 메시지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CNN에 나왔네. 대단해. 너 유명해졌어. 트럼프 대통령이 너 이야기 언급했대. 세계적인 뉴스가 됐어.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무슨 일인지 알아보기 위해 급히 뉴스를 검색했어요. 그리고 화면에 보이는 헤드라인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미국 대통령, 유엔 연설에서 한국의 놀라운 나눔 문화 극찬, 폭설 속 외국인을 구한 한국인들의 이야기 세계적 화제, 뉴스 기사를 읽어내려가자 저와 다른 외국인 여성들의 이야기가 상세히 소개되어 있었어요. 3개월 전, 저는 폭설 경험에 대한 짧은 에세이를 제 개인 블로그에 올렸을 뿐인데 그것이 어떻게 이런 세계적인 뉴스가 되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곧 제 휴대폰이 다시 울렸어요. 이번에는 미국 대사관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윌슨 씨, 안녕하세요. 미국 대사관 문화 담당 로버트입니다. 혹시 시간이 되시면 오늘 대사관에 방문해 주실 수 있을까요? 중요한 말씀을 드릴 것이 있습니다. 2시간 후, 저는 미국 대사관에 앉아 놀라운 소식을 듣고 있었습니다. 제 블로그 글이 바이럴이 되면서 수많은 다른 외국인들도 한국에서의 비슷한 경험을 공유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들이 모여 국제 언론의 주목을 받게 되었고 결국 미국 대통령의 귀에까지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께서 내일 한국을 방문하실 예정인데 윌슨 씨를 직접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대통령은 윌슨 씨의 이야기가 미국과 한국의 문화적 다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더군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이 어떻게 이런 국제적인 관심사가 될 수 있는지 믿기지 않았어요. 다음 날, 저는 청와대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 후 리셉션에 초대되었습니다. 그곳에는 저 외에도 폭설 당시 도움을 받은 다른 외국인들과 그들을 도왔던 한국인들이 함께 초대되어 있었어요. 리셉션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저에게 직접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가 매우 감동적이었소. 위기 상황에서 보여준 한국인들의 행동은 전 세계가 배워야 할 모범 사례죠. 그리고 대통령은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단순한 외교적 동맹을 넘어 깊은 인간적 유대를 확인했습니다. 폭설 속에서 한국인들이 보여준 이타적 행동은 우리 모두에게 교훈을 줍니다. 그들은 국적과 인종을 넘어 인간으로서의 연대를 실천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국제협력의 토대입니다. 청와대 행사가 끝난 후 저는 이 모든 일이 꿈만 같았습니다. 지연 씨 가족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오늘 있었던 일을 나눴어요. 정말 믿기지 않아요. 제가 쓴 글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이야. 지연 씨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사라 씨가 한국의 이면을 세계에 알린 거예요. 대부분의 외국인들은 한국하면 K-pop, 삼성, 현대차만 생각하죠. 하지만 사라 씨는 한국인의 마음을 보여줬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여러 방송사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CNN, BBC, 그리고 한국의 주요 방송사들까지 모두가 제 이야기에 관심을 보였어요. 인터뷰에서 저는 계속해서 강조했습니다. 제가 경험한 한국은 단순한 기술 강국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깊은 인간적 가치와 첨단 시스템이 조화를 이룬 곳이었어요. 위기 상황에서 보여준 효율성과 따뜻함은 세계가 배워야 할 모델입니다. 한 주가 지나고 세계적인 출판사로부터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책을 써보지 않겠냐는 제안이었어요. 눈 속에서 발견한 따뜻함,
한국에서의 위기와 희망이라는 제목으로요.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은 한국 정부로부터 대한민국 명예 시민 자격이 수여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외국인으로서는 드문 영예였죠. 수여식 날,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연단에 섰습니다. 그곳에는 지연 씨 가족, 병원 의료진, 자원봉사자들, 그리고 제가 만났던 수많은 한국인들이 앉아 있었어요. 저는 우연히 폭설 속에 갇힌 외국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경험을 통해 저는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진정한 안전은 높은 담장이나 경계심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신뢰와 배려에서 온다는 것을요. 한국인들은 위기 속에서도 낯선 일을 경계하기보다 포용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만든 따뜻함은 제 인생을 영원히 바꿔놓았습니다. 연설을 마치고 객석을 바라보니 지연 씨가 눈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을 때 그녀의 눈빛에서 자부심을 읽을 수 있었어요. 행사가 끝난 후 저는 한강변을 혼자 걸었습니다. 6개월 전 번아웃 증후군으로 지친 채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던 저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제 앞에는 새로운 길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시카고의 컨설팅 회사로 돌아가는 대신 저는 한국에서 글을 쓰고 강연하는 새로운 커리어를 시작하기로 했어요. 한 달 후 제 책은 세계 18개국에서 출간되었습니다. 눈 속에서 발견한 따뜻함은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많은 나라에서 위기 대응과 공동체 문화에 대한 논의를 이끌어냈어요. 특히 미국에서는 이웃 간의 신뢰와 지역 공동체 강화를 위한 프로젝트들이 시작되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일은 유엔에서 글로벌 위기 대응 프로토콜을 만드는 자문위원으로 초청받은 것이었어요. 한국의 재난 대응 시스템과 공동체 문화를 세계적 모델로 발전시키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오늘 폭설 사건 1주년을 맞아 서울시에서 특별 행사가 열렸습니다. 저는 연사로 초청받아 무대에 섰어요. 객석에는 지연 씨 가족을 비롯해 제가 만났던 많은 한국인들과 외국인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1년 전 저는 한국의 폭설 속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제 인생의 진정한 방향을 찾은 거였어요. 때로는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상황 속에서 가장 소중한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한국에서 단순한 효율성이나 기술이 아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깊은 연결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어떤 위기도 이겨낼 수 있는 진정한 힘이라고 믿습니다. 연설을 마치고 내려오는 저를 지연 씨가 포옹해 주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은인이 아닌 저의 가장 소중한 친구가 되었어요. 사라, 내가 그날 호텔 로비에서 당신을 돕기로 한 건 그저 당연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 작은 선택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은 몰랐네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때로는 눈보라 속에서 가장 밝은 빛을 발견하는 법이죠. 제가 한국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입니다. 한강의 물결을 바라보며 저는 1년 전과 같은 자리에 서 있지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음을 느꼈습니다. 폭설은 오래전에 녹아내렸지만 그 속에서 발견한 따뜻함은 제 마음속에 영원히 남아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가장 예상치 못한 상황이 우리 인생의 전환점이 됩니다. 저에게는 그것이 한국의 폭설이었고 그 속에서 발견한 인간의 따뜻함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그 이야기를 세계와 나누고 있습니다. 서로를 믿고 함께 어려움을 이겨내는 문화가 얼마나 강력한지를요. 그리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삶에서 예상치 못한 상황이 가져다 준 깊은 깨달음은 무엇인가요? 아마도 그것은 바로 지금 여러분 주변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인들의 재난 대응 방식은 이제 국제적인 벤치마킹 사례가 되었습니다. 효율적인 디지털 시스템과 따뜻한 인간미가 결합된 한국의 위기 대응 모델은 현대 사회가 직면한 개인주의와 고립이라는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 연설에서 언급한 한국식 공동체 모델은 이제 세계 각국에서 연구되고 있습니다. 미국, 유럽, 그리고 아시아의 많은 나라들이 한국의 재난 대응 시스템과 시민 참여 방식을 자국에 도입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했습니다. 사라의 이야기는 단순한 개인의 경험을 넘어 문화적 차이와 국경을 초월한 인간 본연의 선함을 보여주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책은 50개국 이상에서 번역되었고 그녀의 TED 강연은 2천만 뷰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시작은 폭설 속에서 한 한국인 가족이 낯선 외국인에게 건넨 작은 친절이었습니다. 때로는 가장 작은 선택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시작점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작은 친절이 어쩌면 누군가의 인생을 그리고 세상을 바꾸는 시작이 될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는 끝이 아닌 또 다른 시작입니다. 한국의 따뜻한 나눔 문화가 세계로 퍼져나가는 여정의 시작 말이죠. 함께 더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가길 희망합니다. 감동한국인이었습니다.